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재료의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재료의 광학적 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의 광학적 물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료가 기본적으로 빛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광학적 물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예를 들어 빛을 반사하는지, 뭐 빛을 흡수하는지 이런 파트도 광학적인 물성이 되고요. 이건 어찌 보면 좀 소위 말하는 수동적인 물성, 재료의 빛에 대한 수동적인 그 광학적 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재료의 능동적인 광학적 물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얘네들이 빛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재료가 외부에서 전자라든지 이러한 에너지를 주었을 때, 자, 재료가 있으면은 이 재료가 둘 다 이제 빛과 관련된 건데 외부에서 그 광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 광조사를 했을 경우에 광학적 물성,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에너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 광학적 물성. 자, 에너지 조사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전자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얘네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딱 주어줬어.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전자가 움직여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광학적인 물성을 나타내는지가 또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의 광학적 물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빛의 성질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빛의 특징은 크게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다루는 광자라는 게 있죠. 자, 광자라고 하면은 빛의 이제 양자 단위인데 포톤이라고 하는 양자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E는 h nu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h 람다 분의 c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은 그 파장,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 다음에 플렁 컨스턴트, 그 라이트 스피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빛의 양자 단위인 포톤의 관점에서 빛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에 해당이 되고요. 파동성도 사실 여기서 이제 같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얘네들의 그 파동이 얼마냐,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얼마냐 또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학적인 물성이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그 빛을 주어졌을 때 얘네가 투과를 할 수가 있고요. 반사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굴절을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회절, 흡수, 스캐터링, 산란을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6가지가 그 어떤 매질과의 관계예요. 매질, 빛이 특정 매질과 그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 인터랙션을 했을 때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인터랙션을 했을 때 그냥 투가 지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반사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꺾여서 굴절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절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흡수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산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런 빛이 매질과 만났을 때 퍼지는 애들인 거죠. 이러한 각각의 어떤 매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료를 이야기하죠. 어떤 재료를 만났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다음 6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은 굴절이라고 했을 때 굴절은 얘네들이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재료와 만나서 이 재료의 전자구름을 왜곡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굴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이 통과되고 나서는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이 전자구름 우리가 있는 그 빛이 핵과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왜곡이 되겠죠. 왜냐면 빛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서 얘네들 일종의 빛을 받았다는 게 에너지를 받았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당연히 왜곡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변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에서보다 얘네가 매질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똑같이 이렇게 얘가 뭐 한 1m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가상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얘는 한 1.2m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길게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진공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느려진다. 빛의 속도는 느려진다. 매질이 다른 물질을 통과를 할 때 통과 속도가 바뀌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다? 통과 속도다. 통과 속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 굴절률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굴절률을 정의를 하냐면은 얘네가 진공에서의 속도는 얼마였는데 얘네가 특정한 재료, 특정한 매질, 특정 매질을 통과를 했을 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가지고 얘네를 비교를 한 게 뭐다? 굴절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굴절률이 재료마다 다 다른데 얘네들이 유리인 경우는 1.5에서 1.7 그런데 다이아몬드일 경우에 굴절률이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재료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유리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미디엄에서 속도가 그냥 한 이 정도로 느려지는데 다이아몬드에선 속도가 엄청 느려져서 굴절률이 거의 2.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금속 이온을 첨가했을 경우에 얘네가 속도가 감소되고 또는 이제 빛의 구부러짐이 발생한다. 프리즘에서 빛의 구부러짐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다 굴절 현상. 왜냐면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산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산란의 경우에는 빛의 산란인데 얘네들이 그 굴절의 경우에는 사실은 매질에서 얘네가 일정 방향으로 꺾이는데 매질 표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떤 매질을 왔는데 얘네가 이렇게 왔다가 굴절 같은 경우 이쪽 방향으로 꺾이든 뭐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꺾이든 하는 게 굴절이라고 한다면 산란은 완전 제멋대로예요. 이렇게 온갖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에 의한 산란 현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공이 없는 고분자, 또 하나는 결정질 고분자가 있겠습니다. 자, 기공이 없는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산란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투명한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그 스타일엔 이런 경우에도 얘네들이 산란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결정질 고분자일 경우에 얘네들이 경계면에서 빛의 산란이 일어난다든지 또 불투명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산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뭐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산란 특성이 일어나게 되겠다. 산란 특성이 일어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흡수 및 투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흡수 및 투과가 어찌 보면은 결국 빛의 색깔에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빛의 흡수는 말 그대로 얘네가 빛이 에너지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그 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통과 후에 얘네들이 뭐 1로 들어왔는데 통과 후에 1이 아니라 한 0.9가 되겠죠. 그럼 0.1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흡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흡수 및 투과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흡수의 경우에는 얘네가 광자가 에너지 밴드갭과 동일한 경우 또는 큰 경우에 얘네가 발생을 하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밴드갭은 뭐의 에너지 밴드갭이냐면 매질의 에너지 밴드갭이겠죠. 매질의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경우에 얘네들이
그 빛이 흡수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그 광자가 에너지 밴드갭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투과를 해버리겠죠. 왜냐면은 그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흡수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이 그 굉장히 큰 경우의 경우엔 모든 빛이 그냥 투과를 해버리겠죠. 흡수가 안 되고 투과를 해버리겠죠. 그게 뭐다? 굉장히 에너지 밴드갭이 큰 물질이해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물질, 뭐 징크 옥사이드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흡수한 빛의 양을 측정을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측정하느냐? 얘네들은 지금 그 IT가 투과한 빛의 세기는 입사한 빛의 세기의 얼마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입사한 빛이 I0인데 투과한 빛이 IT라고 해요. 그러면은 I0와 IT만큼의 어떠한 델타 값이 발생하죠. 델타 트랜스미턴스가 발생하죠. 그럼 얘는 뭐다? 흡수한 빛이 되겠죠. 흡수한 빛. 그 흡수한 빛이 뭐에 의존하느냐? 흡수 개수와 샘플 두께. 그러니까 흡수 개수라고 하면은 이 매질에 해당하는 재료의 흡수 개수.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샘플 두께에 의존을 하게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초기의 빛의 양 대비해서 얼마만큼 얘가 투과하느냐는 결국 얘네들의 흡수 개수와 샘플 두께에 의존하게 되겠다. 자, 빛의 투과의 경우에는 밴드갭 에너지보다 그 광자의 에너지가 그 예를 들어서 뭐 300나노다 하면은 300나노보다 얘네들이 빛의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300나노보다 큰 애들 300, 400, 500, 600 이런 애들은 그 에너지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그냥 그 그러니까 광자가 에너지 밴드갭 작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매질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자의 에너지가 한 300나노인데 그 얘네가 200나노야.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밴드갭이 200나노다. 그러면은 300나노가 200나노보다 그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는 그냥 투과를 하게 되는 애들이고요. 그런데 얘네가 200나노인데 얘는 100나노야. 그럼 얘네들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애는 흡수하고 어떤 애는 투과하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일어나는 애들은 대부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반도체 투과하냐 하는 애들은 좀 금속은 그 뒤에서 설명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빛의 흡수와 투과를 이 도식도로 나타냈는데 흡수를 하는 경우는 얘네가 이 에너지 밴드갭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가 예를 들어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 얘는 밴드갭은 10인데 에너지는 15야. 그러면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빛은 5 일렉트론 볼트인데 밴드갭이 12 일렉트론 볼트야. 그러면 흡수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해봤자 여기가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에너지 밴드갭보다 작은 빛의 경우에는 빛이 투과를 하게 되겠고요.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애들의 경우에는 흡수를 하게 되겠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질과 빛의 상호작용을 할 때 투과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빛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는 투명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총 입사하는 그 빛의 양이 I0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산란되고 일부는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투과, 흡수, 반사, 그 산란이 되는 애들의 합을 뭐라고 한다?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는 빛은 굉장히 큰데 얘네들이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산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 투과에 대한 거죠. 그래서 투과한 것은 항상 거의 입사한 것에 비해서 작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조금이라 하더라도. 자,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 재료라 하더라도 얘네가 어떻게 그 구조가 돼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학적 특성이 다른데 지금 똑같은 지금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얘네들이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빛이 이제 다 투과가 되는 투명하게 나타나고요. 자, 얘네가 폴리크리스탈
인데 그 포가 없는 밀집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으로 나타나고, 얘네가 폴리크리스탈이고 그 안에 구멍이 많는 그 다공성 구조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불투명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료의 그 분류를 투명, 불투명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료의 그 물성이 되겠다.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다공성이냐에 의존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금속의 광학 물성,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좀 더 이런 그 산화물이라든지 반도체의 광학 물성이라고 한다면은, 금속의 광학 물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전기적 특성에서도 했던 것처럼 얘네가 필드 스테이트이 있으면 바로 옆에 얘네가 언필드 스테이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외부에서 포톤을 받았을 때 얘네가 바로 이렇게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의 경우에는 어디라고 하냐면은 보통 그 0도 켈빈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준위, 보통 여기를 보통 필드 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고요. 0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임의의 온도 T에서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의 2분의 1인 에너지 준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위에 채워진 부분을 보통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빛의 흡수의 경우에는 얘네가 최고의 에너지 준위에서 빛을 흡수한 거에서 그 에너지 변화량 델타 E,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자 에너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반사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그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직접적으로 변화하면서 광자를 재방출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금속은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그 빛을 흡수를 할 수가 있죠. 흡수를 해서 여기에서 바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에너지 밴드 갭은 없지만은 굉장히 얘네들은 에너지 밴드 갭이 사실은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무조건 얘는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흡수를 해서 얘네들 익사이테이션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천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빛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빛의 반사는 얘네가 모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사도를 측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흡수하고 대부분 방출하기 때문에 반사도율이 매우 높다. 95%까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사도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빛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나는 샤이니한 특성을 나타난 거가 되겠습니다. 자, 반사광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같은 파장에서 대부분 반사해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빛의 흡수의 경우에는 빛의 일부만이 흡수가 된다. 빛의 일부만이 흡수가 되고, 얘네들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금속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사를 하는데 얘네가 일부만 흡수하는데 얘네들이 그 반사된 빛의 색깔이 파장 분포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빛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그 금속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구리와 금의 경우에는 녹색과 파란색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은 보색에 해당이 되는 그 색깔이 금색이 되기 때문에, 뭐 노란색, 주황색 이쪽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금색과 같은 누런색 계열을 얘네들이 발현을 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비금속의 광학적 물성,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금속의 광학적 물성인데, 비금속에서도 그 반사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금속에서 반사도는 다음과 같이 지금 굉장히 쉽게 I0분의 I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사도를 측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비금속의 반사도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죠. 얘네들이 빛의 고체 직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얘네가 수직으로 입사를 했을 경우에 투과시 굴절률, 얘네가 투과했을 때 굴절률을 가지고 얘네들의 리플렉티비티를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반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반도체의 광학적 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반도체에서 얘네들이 빛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빛을 쪼여주든지 전자를 쪼여주든지 에너지를 주든지 간에 사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려도 우리가 밝게 그 빛이 나죠. 그것은 얘네들이 그 안에서 얘네들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주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얘네가 그 천이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천이가 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가해줬다. 그렇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3.1V 굉장히 높은 거고, 레드라이트라고 해서 1.8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결국 에너지 밴드갭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에너지 밴드갭이 지금 첫 번째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레드라이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레드라이트를 쪼여줘도 흡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작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야기했습니까? 밴드갭이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기 때문에 그 쪼여주는 모든 빛을 흡수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모든 빛이 뭐보다 광 에너지가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재료에 대부분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겠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애들은 대부분 약간 좀 시커먼 불투명한 애들이 많다. 두 번째, 얘네들이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얘네들이 두 번째, 얘네들이 1.8과 3.1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8과 3.1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자, 3.1 이상으로 오는 애들은 지금 자 1.8 이하로 에너지 밴드갭 1.8 이하가 된 1.8 에너지 밴드갭 1.8 이상이 되기 때문에 1.8 이하가 되는 에너지는 흡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하에는 걸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8 이상부터 3.1 이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3.1, 1.8 이상이 되는 애들부터 얘네들이 그 지금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겠죠. 3.1 이상도 다 흡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1.8 이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뭐 1.8 이하인 애들은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애들은 1.8 이하의 그 색깔을 눈으로 보게 되겠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에너지 밴드갭이 3.1 이상이래요. 자, 3.1 이상이면은 에너지 밴드갭이 3.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에너지가 3.1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흡수를 절대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빛이 투과를 하게 되겠죠. 모든 빛이 투과. 자, 모든 빛이 투과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무색 투명한 재료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8보다 작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요 사이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일부 투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색 재료가 되겠고, 얘네가 3.1보다 크다 그러면 모든 빛이 그냥 투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색 투명한 재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광학적 물성에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색깔은 얘네들이 어떤 빛을 흡수하냐에 따라 그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장 분포에 따라서 얘네들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 결국에는 어떠한 빛이 투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얘는 무슨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그 이런 일렉트론 트랜지션에 의해서 빛을 이제 재발산을 하는데, 이 재발산하는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얘네들의 색깔을 알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반도체 카드뮴 설파이드의 경우에는 밴드갭이 2.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재료가 2.4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러면은 재료가 2.4 일렉트론 볼트니까 얘네가 광이 2.4보다 작은 애들은 다 투과를 할 것이고, 광이 2.4보다 큰 애들은 다 얘네들이 흡수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흡수를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흡수를 한 애들이죠. 그럼 눈으로 보는 애들이 2.4보다 작은 애들이 투과를 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약간 에너지가 작은 영역, 빨, 주, 노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그 투과를 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흡수를 하는 애들은 고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란색, 뭐 녹색 이런 애들, 보라색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흡수를 하는 애들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흡수를 하는 애들, 애들은 투과를 한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다? 얘네들은 빨주노. 그래서 실제로 카드뮴 설파이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일반적으로 만들 때 주황색을 많이 띱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나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카드뮴 설파이드도 어떻게 합성하냐에 따라 색깔이 또 바뀌긴 해요. 그건 이제 나노 입자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빛의 경우에는 2.4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을 때 얘네들이 빨주노가 투과를 하게 되고 그 2.4보다 큰 빛의 경우에는 흡수를 하게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파란색, 보라색 이쪽 계열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사파이어, 그 다음에 크로메이트 얘네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사파이어의 경우에 얘네가 어떻게 사실 이제 조금 달라요. 얘네들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알루미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미움에 따라서 그 사파이어가 되느냐 아니면 루비가 되느냐가 차이가 되는데 얘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그냥 알루미나가 될 수가 있고 얘네가 그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루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색깔이 조금씩 바뀐다. 왜 그 바뀌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어떠한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밴드갭이 조금 변형이 되기 때문에 첨가하는 그 불순물에 따라서 밴드갭이 변형이 되고 밴드갭이 변형이 됨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발현이 되겠죠. 왜냐면은 흡수되는 애와 투과되는 애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그 다른 색깔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것도 만약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당연히 이런 보석들은 굉장히 그 고순도 싱글 크리스탈이어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무색 투명할 테니까. 그럼 거기 위에다가 어떠한 디펙트에 해당을 하는 그 뭐 크로메이트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을 넣에 따라서 얘네들의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반도체의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외부에서 빛이 왔을 때 그 빛에 의해서 얘네가 어떠한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느냐가 우리가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한 축이 되고 또 다른 축은 그런 거가 없이 외부에서 그냥 에너지를 가했을 때 여기서 빛을 내어놓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빛을 받았을 때 얘네가 뭐 투과하느냐 산란하느냐 빛이 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느냐 하는 관점으로 여기까지 설명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것은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하게 그 외부의 빛이 있든 없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것은 전제가 외부에 광이 있는데 이 광이 어떻게 투과하겠느냐, 광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심적인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이 다음부터 이야기할 것은 외부가 깜깜해, 외부에서 빛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빛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우선 반도체의 광학적 물성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